2줄. 임신 테스트기에 작은 창에 나타난 2개의 선은 지독할 정도로 선명했다. 이서연은 차가운 대리석 세면대를 짚고 서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공포나 절망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그녀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다. 이 감정은 이 거대한 욕실의 호화로움과 꼭 닮아 있었다. 금장 수전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차갑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욕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사방이 유리로 된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불빛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발밑으로 서울의 밤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감흥도 잃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어제 오후 한 남자의 지시로 그녀에게 주어진 거대한 새장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전자제품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옹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침묵에 대한 대가로 계산된 물건들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실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잘 벼린 칼날 같은 목소리였다. 강태준 주지사의 비서실장. 그는 주지사의 가장 충실한 그림자이자 해결사였다. 그는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처리되었으며 약속된 금액이 그녀의 새로운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 주지사님께서는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십니다. 더 이상의 연락은 없어야 할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친절한 조언의 형태를 띤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의 존재를 이 도시에서 아니 강태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침묵은 동의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서실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울거나 혹은 분노하며 무언가를 더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전화는 그렇게 싱겁게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태준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은 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시켜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주지사 비서실의 말단 정책보좌관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 그는 모든 직원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대중에게 비치는 그의 이미지는 깨끗하고 유능하며 서민적인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차가운 야망과 계산적인 면모를 금세 알아차렸다. 그는 사람을 도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 남자였다. 그의 관심은 영리하고 조용한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맡은 일은 언제나 완벽하게 처리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그런 점을 높이 샀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에까지 끌어들였고 서연은 그의 거대한 정치적 야망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와 비밀 회동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그녀의 침묵은 생존 방식이었고 동시에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변질되었다. 강태준은 권력을 이용해 교묘하게 그녀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유능한 부하 직원에 대한 소유욕과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통제욕의 결합체였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은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그녀는 그 위험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순진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포식자의 소굴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뱃속의 아이는 그가 남긴 유일한 실체적 증거이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침묵의 대가로 던져준 이 막대한 불은 그녀가 방역을 시작할 수 있는 무기였다. 그는 그녀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 화려한 새장 속에 가두면 알아서 조용해질 것이라고 오만하게 판단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너무 얕보았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꼭 쥐었다. 두 개의 선은 이제 단순한 임신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모든 것을 발밑에 두었다고 착각하는 남자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방역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이 돈과 권력의 성체 안에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니,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그녀의 발 아래 굴복한 것처럼 보였다. 강태준이 그녀에게 준 것은 돈과 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적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고를 통째로 넘겨준 셈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결코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하는 플레이어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비밀 자금 흐름, 그가 불법적으로 편의를 봐준 기업들의 명단, 그리고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열한 방법들까지.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지도를 이루며 펼쳐졌다. 그녀는 그 지도의 모든 길과 함정을 꿰뚫고 있었다. 이제 그 지도를 들고 그의 성을 함락시킬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 주지사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조용한 보좌관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이유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결심을 아는 듯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는 그녀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이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고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을 느끼며 조용히 맹세했다.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워야 한다고. 그것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강태준은 승리를 자축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을 손쉽게 제거했다고 안도하면서.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위협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단숨에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 정확히 3시에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울렸다. 이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현관의 인터폰 화면을 통해 한상훈 실장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의 얼굴은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처럼 보였다. 서연은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다. 그의 등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서연 씨, 한상우는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마치 제 집을 둘러보듯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를 훑으며 그 가치를 가늠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듯 그는 비로소 소파에 앉아 서연을 마주보았다. 그는 옆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가죽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어제 말씀드린 서류입니다. 자산 양도에 관한 최종 확인 서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그는 서약서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그녀의 남은 평생을 올가맬 족쇄임을 암시하는 행위였다. 서연은 말없이 폴더를 받아들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자산 목록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이 펜트하우스는 물론이고 강남의 상가 건물, 제주도의 리조트 회원권, 그리고 거액의 무기명 채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침묵을 사기 위해 실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다. 그는 이 정도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만족하고 입을 다물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장 비밀 유지, 서약서로 시선을 옮겼다.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상세하고 포괄적이었다. 강태준 주지사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직간접적으로 유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양도된 모든 자산을 즉시 환수하고 그 10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며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한상우는 서류를 읽는 그녀의 얼굴을 끈질기게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두려움이나 탐욕 혹은 안도감 같은 감정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만 했다. 그녀는 마치 타인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변호사처럼 침착하고 냉정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한상훈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한상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부분은 표준적인 양식인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어서 그녀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이었다. 다만 한 가지 제3자와의 대화에서 파생된 지적재산권의 귀속 문제에 관한 조항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군요. 이건 제 변호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순간 한상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변호사라니.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그는 이 어린 여자가 법적인 조력자를 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서연 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주 일반적인 조항일 뿐입니다. 괜한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회유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이 걸린 계약이지 않습니까? 신중해서 나쁠 건 없겠죠. 변호사 검토 후에 서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그녀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상우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 상황에서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이서연 씨의 신중함을 존중하도록 하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계약은 주지사님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가 떠난 후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그가 남기고 간 서류, 아직 서명되지 않은 그 계약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수였다.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다. 노골적인 반항은 곧바로 자신과 뱃속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순응하는 척하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워 시간을 버는 방법을 택했다. 변호사라는 단어는 한상훈과 강태준에게 그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마냥 어리고 순진한 여자로만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펜트하우스를 떠나는 한상훈의 검은색 세단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는 곧장 강태준에게 달려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 강태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짜증을 낼까, 아니면 의심을 품기 시작할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 균열을 파고들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권력은 도시 전체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그와 맞서는 것은 거대한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한 그녀의 숙명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명되지 않은 서약서를 집어들었다. 이 종이 뭉치는 그녀를 올가매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적을 교란시키는 방패가 되었다. 그녀는 이 하루라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을 작정이었다.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작전 회의를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술을 둘 차례였다. 한상훈이 떠나자마자 이서연은 곧바로 움직였다. 그녀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금과도 같았다. 망설이거나 슬퍼할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최신형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이 노트북은 그녀가 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오기 전 만일을 대비해 익명으로 미리 구매해 둔 것이었다. 그녀는 전원을 켜고 미리 준비해 둔 보안 USB를 연결해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의 첫 번째 검색어는 기업 보안 전문 업체였다. 수많은 업체 리스트 중에서 그녀는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설립한 극도의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 곳을 골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요구사항을 물었다. 서연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재 위치한 건물의 모든 공간에 대한 도청 및 몰래카메라 탐지, 외부 해킹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노출 경호 인력을 요청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 이 정도 수준의 보안 의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추가적인 질문 없이 견적을 제시했다.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즉시 송금하겠다고 답했다. 돈은 이미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평범한 유니폼을 입은 보안팀 직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최첨단 장비로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서연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 상대는 경찰 고위직 출신이 운영하는 신뢰도 높은 사설 탐정사무소였다. 그녀는 소장과 직접 통화하며 역시 자신의 정체는 숨긴 채 몇 가지 조사를 의뢰했다. 각기 다른 몇 개의 유령 회사에 대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자금 흐름, 추적 강태준 주지사의 비공식적인 일정에서 자주 목격되는 몇몇 인물들의 뒷조사,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블루스톤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자료 확보 등이었다. 각각의 의뢰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파편화하여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게 했다. 탐정사무소 소장은 노련한 전문가답게 불필요한 질문 없이 의뢰를 수락했다. 서연은 착수금을 보내며 모든 보고는 암호화된 이메일로만 받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제 외부의 방패와 창을 모두 손에 넣은 셈이었다. 보안팀의 작업은 몇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들은 벽과 천장, 심지어 가구 내부에서까지 여러 개의 초소형 도청 장치를 발견해 제거했다. 역시나 강태준은 그녀에게 이 화려한 새 장을 내어주는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차갑게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보안팀은 기존의 모든 통신망을 폐쇄하고 외부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독립적인 보안 네트워크를 새로 설치했다. 이제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요새가 되었다. 서연은 그제야 본격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대형 모니터, 여러 대와 고성능 서버, 그리고 몇 개의 화이트보드를 주문했다. 배송된 장비들로 텅 비었던 거실의 한쪽 벽면은 순식간에 전문적인 지휘 통제실처럼 변모했다. 최고급 소파와 값비싼 예술 작품들 사이에 놓인 첨단 장비들은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몰래 백업해 두었던 자료들을 자신의 새로운 서버로 옮기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비공식 일정표 의심스러운 회의록들 의미를 알 수 없었던 통화 메모, 그리고 각종 정책 보고서들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을 그리며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의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중심에는 물론 강태준이 있었다. 그의 이름 주위로 수많은 정치인 기업가 언론인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었다. 서연은 모니터 하나에 블루스톤 개발 사업의 타임라인을 띄워놓고 다른 모니터에는 강태준의 일정과 익명의 정치 후원금 입금 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그러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특정 기업 총수와 비공식적인 골프 회동을 가진 며칠 뒤 어김없이 거액의 뭉칫돈이 차명 계좌를 통해 그의 측근에게 흘러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업은 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이권을 따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연은 데이터에 몰두했다. 커피로 잠을 쫓으며 그녀는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씩 선으로 연결해 나갔다.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조직적인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부를 축적하고 그 돈으로 다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것이다. 대중 앞에서 청렴한 서민의 편을 외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자 역겨움이 치밀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요새는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환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배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갔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복잡한 관계도의 한가운데 아직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 모든 검은 거래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 즉 키맨의 자리였다. 그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게 될 것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요새는 완성되었고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주지사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편에는 한상훈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이소연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가감없이 보고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변호사라는 단어까지. 강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분노의 전조였다. 고작 비서관 나부랭이가 감히 나와 게임을 하자는 건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몸을 돌려 한상훈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베푼 관용을 상대가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에게 이서연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짝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장기짝이 감히 체스판의 규칙을 논하려 들고 있었다. 너무 많은 돈을 준 것 같군. 배가 부르니 딴 생각을 하는 게지. 그녀가 현실을 깨닫게 해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려주란 말이다. 강태주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힘으로 직접 짓누르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여론과 평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로 상대의 영혼을 베어버리는 방식을 선호했다. 한상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그로부터 이틀 뒤 첫 번째 파문이 일었다. 서연이 매일 확인하던 정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다. 유력 정치인 A씨 스토커 수준의 전직 여직원 때문에 골머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다. 내용은 교묘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정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A씨가 강태준이고 여직원이 이서연님을 짐작할 수 있도록 쓰여 있었다. 글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해당 글의 IP 주소를 추적했지만 이미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거친 뒤라 무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글에서 사용된 특정 단어나 문장 구조를 통해 이 글을 작성한 작전 세력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강태준이 비선으로 운영하는 여론 조작팀의 솜씨였다. 그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반대 세력에게 흠집을 내왔다. 다음 날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서 충격 단독 K주지사 미모의 보좌관 L양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라는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는 전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온갖 추측과 악의적인 소문을 살처럼 덧붙인 쓰레기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사생활을 멋대로 재단하고 그녀의 모든 성과를 외모와 젊음을 이용한 대가인 것처럼 매도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을 떠도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 방식과 동원된 매체들을 하나씩 자신의 화이트보드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가십성 인터넷 매체를 거쳐 주류 언론으로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여론전 패턴이었다. 그녀는 이 공격을 통해 강태준이 통제하고 있는 언론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력 일간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그들의 기사는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직사회의 그늘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를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전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익명의 동료들의 입을 빌려 그녀가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다고 암시했다. 공신력 있는 언론의 형태를 빌려 거짓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가장 비열한 수법이었다. 서연은 펜트하우스에 고립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미치광이 혹은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적의 공격은 그녀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과거 기사들을 모두 검색했다. 그들 대부분이 과거 강태준에게 유리한 기사를 상습적으로 작성해왔거나 그의 측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었다. 그녀는 사설탐정 최민식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소장님, 새로운 의뢰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언론사들의 지분구조와 광고주 리스트, 그리고 해당 기자들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나 약점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식은 잠시 망설였다. 이번 의뢰는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영역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한 결의에 결국 의뢰를 수락했다. 이제 그녀의 작전실에는 두 개의 화이트보드가 나란히 서게 되었다. 하나는 블루스톤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과 인물 관계도였고, 다른 하나는 강태준의 언론 통제 네트워크에 관한 지도였다. 서연은 두 개의 지도를 번갈아 보며 두 개의 거대한 부패고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과 그 비리를 덮어주는 자들은 결국 한 몸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침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준 셈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강태준 개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를 비호하는 부패한 언론의 민낯까지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파문은 그녀를 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그 파도 위에서 더 멀리, 더 깊은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의 전선은 이제 더욱 넓어졌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이서연은 거대한 진실의 윤곽을 거의 완성했다. 그녀의 화이트보드는 강태준의 제국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즉 블루스톤 개발 사업이라는 자금줄과 언론 통제 네트워크라는 방패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증거를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녀는 전직 비서관일 뿐 검사나 판사가 아니었다. 이 완벽하게 준비된 총알을 발사해줄 저격수가 필요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는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 실질적인 유죄 판결을 끌어내지 못하면 한순간의 스캔들로 끝날 수도 있었다. 강태준은 분명 거대한 변호인단을 꾸려 모든 것을 정상적인 정치활동으로 포장할 것이었다. 그녀는 법을 무기로 삼아 그의 논리를 조목조목 격파하고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서연은 사설탐정 최민식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지난 10년간 강태준 주지사나 그와 관련된 기업의 비리를 수사하려다 좌천되거나 불명예 퇴직한 검사 혹은 경찰의 명단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며칠 뒤 최민식으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명단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의 경력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이름은 윤진우였다. 한때 독사라고 불리며 권력형 비리 수사의 최고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던 전직 특수부 검사였다. 그의 이력은 화려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과 대기업 총수를 구속시키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7년 전 한 사건을 맡으면서 검사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강태준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물류단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파헤치던 중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알 수 없는 외압으로 중단되었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스스로 검사복을 벗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그가 현재 서초동의 한 낡은 건물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녀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강태준의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에게 개인적인 원한까지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직접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보안팀에게 동선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함께 그의 사무실이 있는 낡은 건물로 향했다. 윤진우 법률 사무소라고 쓰인 낡은 간판은 그의 과거 명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초라해 보였다. 사무실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더욱 어수선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낡은 법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패배감과 냉소가 섞인 냄새가 났다. 윤진우는 책상에 앉아 의뢰인과 상담 중이었다. 그는 과거의 날카로운 인상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새 지친 듯한 표정의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기다렸다가 의뢰인이 떠난 뒤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윤진우는 갑자기 나타난 젊고 세련된 여자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 상담이라면 저쪽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태준 주지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윤진우 검사님. 그녀가 일부러 검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호칭은 그의 상처를 건드리는 단어였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검사라, 내가 그 소리 안 들은 지 꽤 오래됐는데 아가씨 사람 잘못 찾아왔소. 난 이제 그런 큰 사건 맡을 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는 손을 내저으며 서연을 내쫓으려 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린 거대한 벽이었다. 다시 그 벽에 계란을 던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7년 전 서영 물류단지 용도 변경 비리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죠. 그녀의 말에 윤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은 화면을 넘겨 그에게 보여주었다. 서영 물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용도 변경 직후 블루핀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에 헐값에 인수되었고요.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블루핀 캐피탈의 최대 주주는 강태준 주지사의 처남이 관리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 순간 윤진우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던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당시 그는 배후에 강태준이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와 서영물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젊은 여자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이건 어디서 구한 자료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기력함에 잠겨있던 그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자료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검사님. 저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윤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만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기억과 분노, 그리고 꺼져가던 정의감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그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려는 전사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검사님께는 7년 전의 패배를 서력할 기회가 될 것이고, 저에게는 제가 시작한 전쟁을 끝낼 기회가 될 겁니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동맹의 제의였다. 잊혀진 검사와 이름 없는 내부 고발자의 연합. 윤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패배자로 늙어 죽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다. 한때 독사라 불렸던 날카로운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이 사무실로 보내시오. 내가 검토해 보겠소.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게 연락하지 마시오. 그것은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거절 또한 아니었다. 동맹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이었다. 꼬박 사흘이 지났다. 이서연은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렸다. 윤진우가 그녀의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이미 강태준 측에 이 사실을 알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의 요새는 완벽했지만 외부의 동맹 없이는 고립된 섬일 뿐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마침내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진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독사처럼 날카롭고 활력이 넘쳤다. 나 윤진우요. 만나야겠소. 당신 집도 내 사무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그는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통보했다. 그가 보낸 주소는 강북의 한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서연은 보안팀과 동선을 체크한 뒤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오피스텔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첨단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곳은 윤진우가 검사 시절 비공식적인 정보원들을 만나기 위해 사용하던 안전가옥이었다. 방 안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서연이 보낸 자료들이 검사의 시각으로 재구성되어 있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인물 관계도는 잠재적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분류되었고 각각의 자금 흐름 옆에는 적용 가능한 법 조항들이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정보를 완벽하게 자신의 무기로 재련해 놓은 것이었다. 그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대단한 일을 해냈소.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야.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아직 그림일 뿐이오.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이 그림을 뒷받침할 물증이 필요해. 특히 이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세탁하는 파이프라인을 찾아내야 하오. 그는 서연의 분석 자료 중에서 몇 개의 유령 회사 이름을 지목했다. 그 회사들은 모두 블루스톤 개발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자금을 주고받았지만 그 실체는 모호했다. 두 사람의 공조는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서연이 가진 내부 정보와 데이터 분석 능력에 윤진우의 노련한 수사 감각과 법률 지식이 더해졌다. 윤진우가 과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패턴을 제시하면 서연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해당 패턴과 일치하는 흐름을 즉시 찾아냈다. 그들의 작업은 밤낮 없이 며칠 동안 이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최고의 파트너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블루스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유령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회계 감사를 맡긴 곳이 있었다. 청아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중견 회계법인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윤진우는 그 대표의 이름인 김승현을 본 순간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김승현은 과거 다른 정치인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교묘한 회계 처리로 법망을 빠져나갔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찾았소. 이 자가 바로 키맨이야. 윤진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김승현 그가 바로 강태준 제국의 모든 비밀 금고를 관리하는 집사이자 자금 세탁의 총책임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를 무너뜨리면 강태준에게 향하는 모든 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즉시 사설 탐정 최민식을 통해 청아 컨설팅과 김승현 대표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둠의 심장부에 가까이 다가서자 적들의 방역도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최민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금이나 귀중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서연이 의뢰한 사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만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누군가가 그들의 조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였다. 위협은 윤진우에게도 향했다. 검찰청의 옛 동료이자 현재 강태준의 라인에 서 있는 한 고위급 검사가 그에게 연락해왔다. 그는 안부를 묻는 척하며 요즘 재미있는 취미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늙으면 몸 사리는 게 좋다. 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강태준의 네트워크가 사법부 깊숙이까지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사방이 포위된 형국이었다. 적들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두 사람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서연은 자신의 경호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켰고 윤진우는 모든 연락을 대포폰과 보안 메신저로만 주고받으며 철저히 자신의 동선을 숨겼다. 안전가옥에서의 만남도 더욱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지만 그 누구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제는 돌아갈 다리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강태준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정치 재계 법조계 그리고 언론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그들의 적이었다. 블루스톤 개발 사업은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서연과 윤진우는 그 왕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다. 안전가옥의 화이트보드 중앙에 김승현의 사진이 붙었다. 이제 모든 전략은 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그는 평범한 회계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이자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였다. 그를 확보하는 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같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진짜 위험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이 김승현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자 거대한 어둠의 심연에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보고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침입한 정체모를 적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가 가진 모든 정보망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모든 방역의 진원지는 바로 자신이 마련해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 이서연의 펜트하우스였다. 그는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펜트하우스에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서 있었다. 마치 옛 연인을 찾아온 남자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후 보안팀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했다. 괴물과 직접 대면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강태준은 거실로 들어서며 마치 제왕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 만들어 놓은 작전본부, 즉 화이트보드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된 공간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웬 늙은 퇴물 검사놈에게 놀아나고 있는 개냐? 그 자가 널 이용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아요. 전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청아 컨설팅 같은 곳의 진실 말이죠. 그녀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잔혹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턱 끝까지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진실, 내가 베푼 관용으로 지어진 궁전에서 살면서 감히 진실을 입에 올려 넌 그저 감사하며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였어. 감히 내 영역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아직도 네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나는 너와 그 버러지 같은 윤진우를 벌레처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모든 것 네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단 말이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도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이 더 필요한 거냐? 아니면 아직도 내 옆자리에 미련이 남은 개냐? 그는 그녀가 돈이나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그녀의 동기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정의와 같은 것일 리 없다고 믿었다. 그것이 그의 오만함이자 한계였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살짝 불러온 서연의 배에 닿았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움켜쥐었던 그녀의 어깨를 놓고 천천히 그녀의 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멈추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와 귓게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리고 뱃속의 그 아이도 생각해야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불행한 일을 겪으면 안 되지 않겠어.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법이거든.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용서받을 수 없는 협박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차가운 경멸과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위협한 남자를 이 세상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응에 강태준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공포에 질려 복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를 자신의 공간에서 추방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돌렸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다. 아주 뼈저리게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서연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억누르고 있던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그 공포는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분노가 뜨거운 모성애가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기꺼이 괴물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습니다. 그가 선을 넘었어요. 강태준은 자신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험한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타협이나 협상은 없었다. 오직 완전한 파멸만이 이 싸움의 유일한 끝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이 다녀간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서연과 윤진우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는 공격할 시간이었다. 그들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뒤 모든 언론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 주지사가 바로 다음 주 블루스톤 개발 사업 착공식 현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뉴스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비리 현장을 가장 화려한 정치적 무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괴물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 하는군. 안전가옥에서 뉴스를 보던 윤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용이 되기 전에 그 목을 쳐야 하오. 그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들의 작전 회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긴박하게 돌아갔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었다. 윤진우는 법률적인 공격 계획을 총괄했다. 고소장 제출은 기자회견 시작 정확히 1시간 전이다. 그래야 강태준의 끈앞풀들이 검찰 내부에서 손을 써서 사건을 덮어버릴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어. 그는 수십 개의 법 조항을 검토하며 강태준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들을 분류했다. 그의 오랜 경험은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론전은 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언론인 리스트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골라냈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한때 대형 언론사에서 가장 유능한 탐사보도 기자였지만 강태준의 후원 기업인 재벌 총수의 비리를 파헤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작은 독립 언론사를 운영하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에게는 실력과 정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준을 향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스피커가 되어줄 겁니다. 서연은 박성철 기자의 과거 기사들을 윤진우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글은 날카롭고 집요했으며 외압에 굴하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만장일치로 그를 선택했다. 이제 그에게 전달할 무기를 만드는 일이 남았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에서 모든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었다. 하나의 완벽한 서사였다. 강태준의 비리 연대기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 관련자들의 녹취 파일,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까지. 그녀는 모든 자료에 상세한 주석을 달아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전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자료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비수를 숨겨두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그녀의 집을 찾아와 아이를 들먹이며 협박했던 그날의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서연은 만일을 대비해 항상 소형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고 그날의 모든 대화는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이 파일은 강태준의 법률적 혐의를 넘어 그의 비인간적인 민낯을 대중 앞에 폭로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의 암호화된 외장 하드에 담았다. 약속된 날 서연은 평범한 대학생처럼 위장하고 박성철 기자와 접촉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고서점의 한 구석이었다. 박성철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살해, 협박까지 받아가며 취재를 해왔기에 제보자를 만나는 일에 극도로 신중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준비해온 외장 하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기자님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줄 선물이자 한 괴물을 심판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엠바고는 다음 주 월요일 강태준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됩니다. 박성철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와 외장 하드를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그는 결국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폭풍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윤진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후배 검색에 언지를 주었고 서연의 신변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서연 또한 기자회견 당일 보안팀과 함께 즉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가옥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과도 같은 장소가 되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서연은 텅 빈 펜트하우스 거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이 화려한 공간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새 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녀는 짐 가방 옆에 놓인 작은 아기 신발을 보며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아이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때 윤진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준비됐소.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이 날을 위해 태어난 것 같네요.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도시의 불빛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폭발이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블루스톤 개발 사업 착공식 현장은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거대한 무대와 화려한 축포, 그리고 동원된 지지자들의 함성은 강태준의 대선 출정식을 위한 완벽한 배경처럼 보였다. 잠시 후 주인공인 강태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위용을 과시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윤진우는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작성한 강태준의 모든 범죄 혐의가 담긴 고소장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비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강태준의 연설이 막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민원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법의 심판을 위한 첫 번째 방과쇠가 당겨지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곳 박성철 기자의 작은 독립 언론사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박 기자는 팀원들과 함께 모든 기사와 영상 자료의 최종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손가락은 업로드 버튼 위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세상을 뒤흔들 특종에 대한 기대감과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속 강태준의 위선적인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서연은 새로운 안전가옥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하나는 강태준의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 다른 하나는 박성철 기자의 언론사 홈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윤진우와의 비상연락용 메신저 창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작전의 총지휘관처럼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이 될 블루스톤 신도시의 첫 삽을 뜨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강태준의 힘있는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청렴과 정의를 외치며 부패한 기득권을 청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마침내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때였다. 기자회견 현장에 모인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박성철 기자의 독립언론사에서 보낸 단독 강태준 주지사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돈 세탁 혐의라는 제목의 속보 알림이었다. 기자들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고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연설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고 소리치며 그의 말을 끊었다. 주지사님, 방금 보도된 블루스톤 개발 사업 관련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그 질문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질문을 쏟아냈다. 청하 컨설팅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윤진우 전 검사가 방금 특수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전부 사실무근입니다.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그의 충실한 비서실장 한상훈이 경호원들을 시켜 현장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본물처럼 터져나온 의혹을 막을 수는 없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박성철 기자가 미리 연락해둔 한 방송사 카메라맨이 그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의 음성 파일을 스피커에 연결한 것이었다. 행사장에 강태준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한치 뱃속에 그 아이도 생각해야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불행한 일을 겪으면 안 되지 않겠어.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법이거든. 그의 비인간적인 협박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군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지를 외치던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대 위에 함께 서 있던 정치인들은 슬금슬금 그의 곁에서 멀어졌다. 강태준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권위와 위선이 발가벗겨진 채 그는 그저 무대 위에서 비틀거릴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잠시 후 그는 그대로 무대 위로 쓰러졌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초라한 마지막을 무자비하게 터뜨렸다. 안전가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은 조용히 모니터를 껐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창밖의 하늘을 한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이는 안전했다. 괴물은 심판받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몰락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폭탄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관련 뉴스를 쏟아냈고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다. 결국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그 칼날은 거침이 없었다. 강태준의 충신이었던 한상훈 실장이 가장 먼저 구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고 그의 입에서는 수십 명의 정재계 거물들의 이름이 쏟아져 나왔다. 자금 세탁의 키맨이었던 회계사 김승현 또한 체포되어 강태준 제국의 비밀 금고를 낱낱이 불었다. 블루스톤 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이권은 백지화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이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서 잊혔던 검사 윤진우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검찰은 그의 복직을 요청했고 그는 새로 출범한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7년 만에 다시 검사복을 입은 그는 과거의 패배감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다시 정의의 칼을 휘둘렀다. 그는 더 이상 냉소에 젖은 변호사가 아닌 살아있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당신 덕분이요. 이젠 당신의 삶을 사시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세상이 강태준의 이름과 그의 죄를 하나씩 정리해가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세상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작은 숨결과 온기를 느끼는 순간 서연은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 창밖을 보며 서연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였다. 강태준이 침묵의 대가로 건넨 돈은 법적으로 완전히 그녀의 소유가 되었다. 하지만 그 돈은 더러운 돈이었다. 한 남자의 탐욕과 그녀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다. 그녀는 이 돈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돈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만 했다. 그녀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한 의미를. 몇 주 뒤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서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사건의 핵심 인물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적인 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그녀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제가 가진 이 돈은 한 진실을 덮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돈을 또 다른 진실들을 지키고 밝히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재단의 이름은 새벽빛 재단이었다. 재단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강태준과 같은 거대 권력에 의해 고통받는 내부 고발자들과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둘째, 박성철 기자의 독립 언론사처럼 외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탐사보도, 언론을 후원하는 것이었다. 침묵의 대가로 받은 돈이 이제 세상의 가장 용기 있는 목소리들을 위한 방패와 창이 되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덮친 비극을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지 않고 사회를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단숨에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자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서연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담한 집으로 이사했다. 거실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벽에는 그녀가 딸 새벽을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평화로운 도시의 아침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새벽을 열었다.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아이와 가치 있는 사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했다. 그녀는 여전히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였지만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닌 그녀의 곁에서 잠든 아이와 그녀의 손으로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었다. 새로운 아침의 햇살이 모녀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